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네. 저 소개하라고요? 제가 하도 소개를 빼먹어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쿰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텔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네, 조엘입니다. 근데 우리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 빼먹었네? 스텔라 크고 멋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안 하는 걸로? 네, 그냥 간답니다. 네. 하고 싶을 때 하려고. 네,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챕터 12 Whole Organization and Multiple Organization Interventions까지 했고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챕터 13 Organization Culture and Design Interventions.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가 16장까지 있죠. 네. 13개까지 왔으니까. 거의 이제 가죠. 네, 청취자들이 서운해 하시려나 잘됐다 하시려나. 아마 새로운 거는 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하고 계시지 근데 않을까요? 얼마 안 남아서 서운해 아쉬워하시려나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번 주에는 오르가니제이션 컬처 조직 문화 개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직 문화 얘기를 하자는 거죠. 네. 그럽시다. 네, 조직 문화 되게 조직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조직 문화가 거의 전부다라고 말하기도 할 만큼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도 챕터로 다루었고요. 먼저 조직 문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조직 설계 부분은 그 뒤에 이어서 근데 이렇게 한 챕터에 지금 묶여 있어요. 원래 이게 그 갈로스 책은 48장이잖아요. 근데 이건 16장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문화만 두면 사람들이 매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고 그 조직의 새로운 분들은 이 조직이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일하는 방식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면이 이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구조만 짜두면 조직은 열심히 구조를 짜놨는데 직원들이 그 구조에 맞게끔 새롭게 일하는 방식이나 소통 방식 바꾸지 않으면 또 잘 작동 안 하죠.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저자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챕터를 하나로 묶어두셨을까? 야, 저 내공. 야, 라고. 저자가 왜 이걸 묶었을까? 이것까지 다 추정해내는 훌륭한 내공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연결도 한번 우리가 다루어 볼 거고요. 우선 이제 컬처 이야기 나오는데 컬처가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컬처가 뭐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법도 컬처, 제도도 컬처, 뭐 풍속도 컬처, 언어도 컬처, 컬처 아닌 게 다 컬처. 없잖아요. 네. BTS도 컬처, 뭐 다 그냥 컬처에다가 묶어서 얘기해도 될 만큼. 네. 그래서 뭘 우리가 누구나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뭔지 알기 되게 어려운 개념. 그게 이제 컬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이제 퀸과 카메론? 에드가 샤인이 이제 그 잘 이렇게 보이도록 도와줬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컬처를 이렇게 몇 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스타일스 오브 드레스 이것도 컬처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지. 그러면 이제 뭐 게임 회사는 뭔가 청바지를 입고 다닐 것 같고, 맞아요. 은행은 뭔가 셔츠에 와이셔츠 그 뭐죠? 마이 수트를 입고 네. 다닐 것 같고 그런 게 컬처라는 거죠. 네. 근데 겉으로 드러난 이제 옷 입는 모습 그런데 그 옷을 입는 것 자체만 컬처라고 볼 거냐?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의류 문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복 문화 이런 게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연관이 있을 거잖아요. 일하는 방식하고 옷 입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아키텍처 앤 오피스 레이아웃.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저희
조직문화 컨설팅 가면 이렇게 쓱 한번 돌아보면 이 조직 이 회사는 어떤 문화인 것 같다. 네,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커피숍 같은 것도 있고 휴게실 같은 게 이렇게 넉넉하고 그러면 그걸 복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문화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활발하게 캐주얼하게 소통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콜센터를 만약에 우리가 간다면 그냥 이렇게 부스처럼 생겨 있는 칸막이에 책상에 빼곡하게 있고 거기에 이제 관리자 한 사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오피스 레이아웃을 보고 거기에 문화를 또 짐작할 수 있겠죠.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매뉴얼대로 일하는 문화, 뭔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조직은 사무실을 가니까 약간 벌집 모양으로 해서 이제 4명이 둘둘 마주보고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3명이서 이제 서로 마주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테이블이 짜여져 테이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조금 더 나의 독립적인 공간도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이제 역시 여기 S사는 잘 맞게 레이아웃도 짰구나 좀 이런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퍼실리테이터니까 조직 문화 진단할 때 사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회의하는 장면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조직 문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패턴스 오브 미팅이라고 여기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용하는 언어 되게 그 엘린이 저한테 되게 극존칭을 좀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교 거리여가지고 푸께서 말씀 주시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그 말을 좀 다시 그냥 쿠가 얘기하면 또는 쿠가 말해주면 이 정도로 바꾸자라고 이렇게 아니면 더 나가서 쿠가 말하면 이런 식의 대화하면 충분하다. 그게 문화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그 개입을 해주셔서 딱 정확하게 항상 인터벤션을 해주셨습니다. 엘린 지금 너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을 기다리는 것 같은 표현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사실은 이제 제 이전 조직에 습관이 남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 많이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좋은 거 있어요. 엘린 덕분에 제가 엘린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 다른 조직에 이제 워크숍 교육을 할 때 보면은 구성원이 뭔가 어떤 한 사람이 약간 남달라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 조직 자체는 굉장히 자유로운 조직인데 한두 명이 약간 달라 보여. 그러면은 이제 그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 이걸 물으면서 약간 요런 면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엘린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제가 좀 도움이 되었다. Everything has two faces. 세상에 나쁘기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른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문화가 맞는 것 같은 게 바뀌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바뀌었잖아요라고 해주세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문화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마다. 그게 이제 소위 수평 문화냐, 수직 문화냐, 그다음에 권력 간격이 좁으냐, 넓으냐라고 하는 이제 조직 문화의 해석이 되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진단 도구로 쓰는 거죠. 가서 그냥 들어보면 서베이 하지 않아도 이게 여기 수직적인 문화가 강하군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디시전 메이킹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의사 결정을 다 결제 보고해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회의에서 그 자리에서 즉각 결정하는지 이런 게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explicitly articulated values and belie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가치와 신념들, 신조들. 그래서 회사에 가면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 써서 이렇게 걸어 놓은 것. 그게 explicit한 거잖아요. 명시화된 거. 암묵적인 게 아닌 그런 뜻이에요. 거기까지는 어쨌든 눈으로 보이고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두 가지가 사실은 어쩌면 더 깊은 문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영향력이 크다. 마치 우리가 의식에서 무의식이 더 우리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무의식처럼 깔려 있는 거. Underlying philosophies and preference.
뭔가 밑에 깔려 있는 선호. 그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야, 저 팀에 정보 주지 마. 정보는 우리끼리만 갖고 써야 돼라고 하는 걸 선호한다면, 근데 그렇게 써놓고 있진 않잖아요. 정보는 팀끼리만 공유한다 이렇게 써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밑에 깔려 있다면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한 문화라는 거죠. 이 자체가.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행동을 다 지배하니까. 그 다음이 이제 hidden assumptions and values. 그러면 우리끼리만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에 깔려 있는 또 다른 믿음과 가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저쪽 팀에게 공유하면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할 거야. 성과를 저쪽에 뺏길 거야. 그런 어썸션이 있으니까 야, 우리끼리만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폐쇄적인 그쵸. 문화를.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그 잘 정리를 해서 굉장히 눈에 바로 보이는 것에서부터, 옷 입는 것처럼 바로 보이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숨은 가정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쫙 이게 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제 뭔가 숨은 선호, 숨은 철학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고 찾아 나가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팅을 할 때나 인터뷰를 할 때 계속 그 배경을 많이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은 되게 어려운 건 그 질문을 받은 분이 되게 힘들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숨어 있는 걸 꺼내야 되니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분은 뭔가 본인이 믿고 있는 건 있지만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게 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질문을 조금 더 내가 쉽게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또 컨설턴트로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도구가 이제 그림 그려 보세요 이거잖아요. 네, 그림 워크숍 할 때. 그리면 이제 이런 히든 어썸션들이 자기도 모르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것도 좀 신기한 게 처음 만나는 고객사분이랑 여러 번 만나는 분들이랑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쉽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요소들만 가지고는 이게 조직 문화를 그럼 뭐라고 이름 짓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면 이것은 무슨 질병이다. 이렇게 이건 감기다. 이건 뭐 폐렴이다. 이건 뭐 위염이다. 이런 이제 이름을 지어야 그거에 맞는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제가 나열했던 뭐 언어라든지 옷을 입는 거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걸만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카테고리를 나누어 놓은 게 이제 퀸 모델이죠. Competing Value Framework이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하지만 너무 유명해서 진부한 진부하기까지 한 그 모델을 여전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것만 가지고 조직을 볼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퀘스천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네 가지를 또 이야기 나눠보죠. 여러분 아마 이 직지신공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이라면 뭐 여러 차례 들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해서 나온 네 가지의 문화 유형, 네, 요걸 하나씩 또 짚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맨 먼저 클랜이 있죠, 클랜. 자 클랜, 그 다음에 에도크라시, 그 다음에 하이라키, 마켓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클랜, 네, 조엘이 이해한 클랜.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이제 집단과 강하게 동일시하는 조직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 집단 내에 소위 동일성이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제 마켓은 경쟁 조직이잖아요. 네. 너하고 나하고는 적이에요 지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다 한 배에 탔어 이런 게 이제 클랜이라는 거죠. 클랜은 일단 번역을 보통 동족 집단, 동족, 뭐 부족 이런 건데
회사에서 부족 이런 말 좀 이상하고 보통 보통? 동족형 뭐 이런 보통 회사에서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가족이란 말도 쓰죠. 어떤 회사가 그런 문화를 지향하면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름을 패밀리다라는 말도 가끔 쓰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되게 일사불란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충성심이 강하고 되게 친하다 자기끼리. 왜냐하면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경쟁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뭐 이렇게 힘들어하면 다 나서서 도와줄 네. 것 같은 가족 같은 경우다 이렇게 보면.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제 리더들이 쓰는 표현들이 이거랑 약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리더라고 하면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엄격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표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요즘에 뭐 집에 어떤 어려운 거 있어. 우리 사실 서로서로 집에 밥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아는 사이인데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 도와줄게. 이런 표현들을 전 회사에서 이제 리더들이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클레는 약간 클랜을 그런 지향하는 것으로.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말을 쓴다는 건 리더가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는 네. 거는 사실 클랜의 문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뭔가 회사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작게라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이제 뛰어난 누군가에게 몰아서 주기보다는 그냥 균등하게 조금씩 다 같이 이렇게 주려 하고 또 누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그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조금 서로 숨기고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장점이 있잖아요. 네. 누군가 위기가 처해있을 때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쵸. 같이 이런 장점도 역경을 헤쳐나가고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맞아요. 문화가 그게 생겨나는 거죠. 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어떤 그 시장 환경에서 잘 벌어들이고 이렇게 나눌 게 넉넉하고 그럴 때는 안정적이고. 이제 되게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에 이제 그 내부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성과자가 나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조직에서. 저기 저 프리라이더 같이 별로 일 안 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대해주고 나는 뭐 별로 잘한 것에 대하여 뭐 대우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스텔라는 게 어느 쪽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늘 이렇게 얻어 먹는 쪽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계신 걸 보면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한 6년 넘게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변화에 저를 이제 넣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한 6년 지나니까 그랬습니다. 실력 발휘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제 이 마켓 여기 보면 이제 네 번째가 마켓이잖아요. 마켓은 진짜 철저하게 보상해줘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시장은 우리가 가서 뭐 시장에 가가지고 만나서 거기서 거래하는 상대가 나랑 평생 같이 갈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딜 잘 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작동하는 게 이제 마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그 컨설팅 하고 있는 한 개 회사 조직 문화가 떠오르는데요. 굉장히 서로에 대한 상호 신뢰나 이제 협력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높은 조직이어서 진짜? 예, 참여할 때마다 제가 그 코멘트를 항상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담당자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자기도 너무 좋다. 사실 로열티도 높고 조직 자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신뢰도 좋은 조직이지만 어떤 아까 우리 얘기 나왔던 그런 성과 평가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구성원의 경우에는 핏이 안 맞아서 좀 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고성과자보다는 사실 조금 관계 지향적인 분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약간 뭐랄까 세상에서 좀 위로의 삶을 사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마켓이 더 좋다. 경쟁 좋다. 나 경쟁 좀 제발 시켜줘. 나 이길 수 있어.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네. 그리고 그런 회사가 사실은 뭔가 이제 커다란 혁신을 이루어낼 수도 있고 그런 소지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은 영역은 없다. 맞아요. 수 있어요. 그 사실 해당 인더스트리도 뭐 굉장히 뭐
지금 부상이 돼서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이지 않고 좀 안정적이었고 해당 조직의 위상도 상당히 리딩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안정성이 확보된 상황이어서 좀 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재의 이제 문화가 있고 그럼 지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지금 너무 지나치게 클랜, 너무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문화가 강하다. 그러면 좀 경쟁적 요소를 넣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진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경쟁이 치열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위너는 뭐 좋겠죠. 똥똥거릴 수 있겠지만 네. 그 안에 이제 소위 뭐 루저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저성과자. 저성과자는 조직에서 되게 따돌림 당하거나 또는 인격적으로 뭐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또 심해지면 그걸 그럼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가에 이제 문제가 또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족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임시 문화는 아까 우리 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환경 변화에 그때그때 즉각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조직 그게 이제 에도크라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하나 남은 게 마켓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키가 남았네요. 하이라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관료제 조직.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이제 가장 하이라키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뭔가 규범 그리고 일관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함부로 뭘 바꾸고 환경 변화에 자꾸 바꾸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잖아요. 맞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랬는데 오늘 또 뭐가 달라졌어? 막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료의 뭐 소위 복지부동이다라고 하면서 관료들을 한편으로 뭐라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너무 정부가 막 정책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을 그쵸. 겪을 수도 있어요. 네. 정부가 상상을 해봤을 때 3년, 5년의 단기와 이제 중기 전략만 세워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고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뭐 예를 들어 교육은 100년 대계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 한편으로는 입시가 뭐 매년 한 번씩 바뀐다. 뭐 장관 바뀌면 입시제도 바뀐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뭔가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유치원을 보낸 학부모도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좀 예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계속 그렇게 하면 정부 너무 복지부동이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조화를 해내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도 이제 커지면 이제 관료화 되잖아요. 관료화 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또 타파하기 위해서 사내벤처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두 개가 공존하도록 에도크라시와 이제 하이라키가 공존하도록 하는 그런 점들. 그다음에 너무 또 경쟁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의 소원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그런 또 조치들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호회를 육성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사내의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한다든지. 과거에는 이제 그거 많이 했었죠. 체육대회. 요즘은 안 하지만 전사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동족인 느낌을 갖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한 뭐 사분면 4개 분류로 그냥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4개의 요소의 블렌드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조직이든 이 4개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경향성에 대한 이제 파악이고 그 안에서도 이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지점들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로 애플의 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이제 클랜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하이어라키랑 마켓의 형태를 띠는 기업으로 변했다고 네. 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설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우리 조직이 지금 지향하는 방향 아니면 현재 처해 있는 모습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타이밍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금 맞춤화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조직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단 현재 이 네 개의 프레임을 머릿속에 넣고만 있어도 아,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쪽에 좀 치우쳐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어떤 비즈니스 특성이나 네. 환경 변화에 적합하면 그대로 가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나 어떤 그 내부의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뭔가 볼멘 소리가 나오고 비즈니스에 제때 뭔가 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 거지? 좀 마켓타이즈를 그러니까 내부 마켓인 거죠. 내부에 좀 경쟁 체계를 도입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 반대로 뭔가 비전과 미션에 대하여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 때가 된 건가? 이제 이런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즘 시대는 관료주의 문화를 철폐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그런 아티클이나 기사를 보고 아 우리 조직 너무 관료주의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우리도 철폐해야겠어. 이제 이렇게만 단순히 볼 것이 아니다라는 네. 부분이 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 문화에 관한 부분을 이 정도로 하고 끝에 하나만 제가 더 붙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네요. 뭐냐면 제가 이게 너무 진부하다 그랬잖아요. 이것밖에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그 토보트 모델인데 이렇게 발전 단계로 보는 거예요. 큰 틀은 내부의 머릿속에 이제 깔려 있는 어떤 빌리프, 믿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떤 마인드셋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단계가 이게 개인의 발전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단계가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맨 첫 번째 단계가 임펄시브 단계거든요. 임펄시브면 되게 충동적인 거잖아요. 네. 충동적인 단계인데 이제 조직도 그런 어떤 탄생 시기에 겪는 그런 게 있고 조직이 이렇게 성숙해가면 그거를 뛰어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 모델. 그래서 조직을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보다 그 다음 더 나은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볼 때 충동적인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어디쯤일까요? 그래서 개인의 발달 단계로 볼 때 스텔라가 생각하기에 끝 지점은 알 것 같은데 끝지점 뭘까요? 중간 지점은 모르겠어요. 끝지점 뭘까요? 지금 첫 번째 지점의 경우에는 뭐 내가 약간 불편한 상황이 있거나 너무 행복한 상황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마치 이제 동물과 유사하게. 오,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그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즉각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날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 건지 그것까지 고려한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쭉 한번 제가 프로액티브라는 프로액티브. 표현을 세븐헤빗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세븐헤빗에서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한 7단계 스트래티지스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요거 토보트 모델은 제가 이제 전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개인 모델을 다루었고 오늘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직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 모델은 첫 번째가 충동,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회주의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외교관, 약간 뭔가 이제 신사적이고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엑스퍼트,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아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어치이버는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성과를 내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이제 협업이 필요한 거죠. 그죠? 내가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 갖다 내다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때부터 어찌보는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인디비주얼리스트인데 인디비주얼리스트는 거의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품기 시작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적 인디비주얼리스트가 아니라 그런 여러 요소들을 내가 이제 품어낼 수 있는 사람, 여러 사정을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화해서 다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가, 그 다음에 연금술사, 그 다음에 아이러니스트 이렇게까지 예전에 다뤘던 기억이 나죠. 네,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알키미스트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늘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이게 어렵다, 저게 안 된다. 근데 알키미스트는 뭘 하겠어요? 그걸 섞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연금술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그걸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기보다 그 여건을 어떻게 엮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까지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연금술사다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을 세대까지 뛰어넘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이러니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스트는 이제 모순을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을 오히려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모순과 모순을 결합시켜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키미스트는 이제 누군가가 조직 안에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막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게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알키미스트는 왠지 그 불만의 목소리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재료로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재료들을 그렇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요리로 만들어내볼까라는 데까지 이제 가지 않을까. 아주 정확한 그 설명인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래서 어디 이제 조직 진단을 하러 가면은 이제 저는 굉장히 좀 표정이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왜냐면은 해결해 줘야 될 것만 같으니까 컨설턴트로서. 근데 쿠는 그런 상황일 때 굉장히 표정이 탐구심이 가득한 호기심 어린 눈빛이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네, 이게 이제 알키미스트의 전 단계인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의 차이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게 이제 개인적인 모델이고 조직의 발전 단계인데. 조직의 발전 단계의 첫 단계는 이제 구상, 그러니까 뭔가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조직을 하나 해볼까? 뭐 동창회를 만들까? 아니면 무슨 IT 회사를 하나 만들까? 하는 구상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 단계. 그 다음에 설립, 실제로 이제 사람을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서 이제 내다 팔 것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이제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직 안 팔리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험이 잘 완성이 되면 이제 체계적으로 생산을 하는 단계까지 온다. 여기까지는 물건과 기술과 과학과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사회망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조직 개발을 의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사회망에 관한 부분을 저희 회사에 조직 개발 차원에서 의뢰를 하는 거죠. 저희한테 뭐 과학 기술을 개발해 달라 이런 의뢰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이제 사회망을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콜라보레이티브 인콰이어리 협력적 조회를 하느냐예요. 그 전 단계는 사람들이 협력적 조회가 아니라 경쟁적 주장을 하죠. 좀 더 성숙한 조직은 서로 물어봐 주는 거.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어떤 위에서 조직 개편안을 상사가 정해서 그냥 시달을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생기는 조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경쟁적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한 단계 더 성숙된 조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 조회 공동체 이런 표현이 있어요.
fundamental community of inquiry. 그래서 이제 더 철학적인 부분까지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왜 이 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죠?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조직이 그 다음 단계의 조직이다. 되게 철학적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liberating principles, disciplines 해가지고 원칙을 해방하는, 규율을 해방하는. 거의 완전히 이제 신뢰가 쌓여져 있어서 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냥 구성원들이 저절로 알아서 일을 잘하는 조직가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조직 문화를 다룰 때 아까 그 네 가지의 수평적 특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발전 단계로 한번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미없어 하시는 거 같네요.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네, 왜냐면 그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직원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약간 경쟁적 문화가 좀 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 더 협력을 해보려고 하는 상태인지 협력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면에서 방금 설명해 준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멋집니다. 네. 뭐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니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에 엘린도 그렇고 조엘도 그렇겠지만 작년과 또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요구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작년이랑 비슷한 고민을 얘기해 주시면 약간 작년에 해봤는 거니까 조금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지? 좀 이런 게 있는데 해가 바뀌니 또 새로운 과제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꾸 전에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네. 그 훌륭한 인문학자의 특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저희 회사에 의뢰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나갔나?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그 내용도 또 달라지고 네, 그럼요. 그리고 난이도도 더 깊어지는 상황이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론, 새로운 관점 이런 걸 접하면은 네. 거기에서 내가 업무적으로 어떻게 응용해 보면 좋지? 그걸 열심히 더듬이를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되게 임시적인 접근, 땜질 처방,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뭔가 한 방에 이렇게 살짝 그냥 그 대증적 효과를 내는 이런 이제 시도들 그리고 실은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봐요. 네, 한국 사회에. 근데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이렇게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확실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마친다고 해놓고 뒤에가 꽤 길어졌지만 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조직 문화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설계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